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총알 한 발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알 하나.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총알이 뭐 대단한 거라고? 총이 발명된 것은 수백 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총알의 기본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약의 폭발 에너지로 금속 탄두를 앞으로 밀어내고, 그 탄두가 목표물에 박히거나 관통하면서 피해를 줍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총알은 그 단순한 원리 위에 현대 전장의 가장 무서운 위협 하나를 정면으로 상대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얹은 물건입니다. 개발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총알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현대 지상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새로운 공포, 바로 FPV 드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가장 비싸고 복잡한 무기를 가진 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영리하게 생각하는 쪽이 결정하는 것이구나.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전장에서 FPV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FPV는 퍼스트 퍼선 뷰, 즉 1인칭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마치 자신이 드론 안에 앉아있는 것처럼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FPV 드론은 레이싱이나 취미 활공을 즐기는 드론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용 장비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장애물 사이를 누비는 스릴 넘치는 비행을 1인칭으로 체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 취미용 기기가 전장에 투입되는 순간 전쟁의 규칙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FPV 드론의 군사적 위력은 몇 가지 특성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가격 대비 파괴력입니다. FPV 드론 한 대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아도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폭발물을 탑재하면 이 저렴한 기기 하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 전차나 장갑차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지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둘째는 정밀한 유도 능력입니다. 조종사가 실시간 영상을 보며 직접 목표물을 향해 드론을 몰아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목표물이 움직여도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방향을 수정하며 쫓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총알이나 포탄이 발사 이후에는 탄도를 수정할 수 없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FPV 드론은 발사 이후에도 인간의 판단이 개입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셋째는 기존 방어 체계가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날아온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은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PV 드론은 지면에 바짝 붙어서 건물 사이를 누비고 참호 위를 날아 병사들의 머리 위로 낙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공 레이더로는 탐지조차 어려운 비행 방식입니다. 넷째는 대량 운용의 용이성입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몇 주만 받으면 FPV 드론을 조종할 수 있고 드론 자체도 민간 부품을 조합해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후방의 안전한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앞 전선의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병사의 물리적 위험이 극소화되면서 공세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결합된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지상군은 그야말로 새로운 악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지상전의 절대적 왕자는 전차였습니다. 두꺼운 장갑으로 온몸을 두른 채 강력한 주포를 앞세운 전차는 수십 년간 지상 전장의 왕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추진 수류탄 같은 대전차 무기들이 전차의 위협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는 했지만 전차는 여전히 현대 지상전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FPV 드론이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전차는 그 무적의 아우라를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러시아제 T-72, T-80, T-90 전차들이 단돈 몇십만 원짜리 FPV 드론 한 대에 의해 주포 포신 위로
혹은 엔진 덮개 위로 날아든 폭발물에 의해 격파되거나 무력화되는 장면들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이 장면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과 경고를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전차만 있으면 지상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차만이 아니었습니다. FPV 드론의 공격 대상은 전차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인화되어 갔습니다. 장갑차, 자주포, 보급 트럭, 그리고 더 나아가 참호 속에 숨어있는 개별 병사들까지. FPV 드론에 탑재된 소형 폭발물은 참호 안으로 정확히 날아들어 병사 개인을 직접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탄약과 식량을 실어 나르는 군수 트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은 전선을 넘어 깊은 후방까지 침투해 보급 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천장 전체가 드론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머리 위로 날아드는 드론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장소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군대는 다양한 방어 수단들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 수단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각각이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자전 장비입니다. 드론은 조종사와의 무선 통신으로 제어됩니다. 따라서 이 무선 신호를 방해하거나 끊어버리면 드론의 제어가 불가능해져 추락하거나 목표물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른바 재밍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전자전 장비를 대거 투입해 상대방의 드론 통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전 장비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장비는 비싸고 크며 무겁습니다. 전선의 모든 병사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한된 수량이 특정 지역에만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전자전 장비의 재밍 신호는 우리 편의 통신도 방해합니다. 강력한 전파 방해 신호를 내뿜는 지역 안에서는 아군의 드론도 아군의 무전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드론 제조사들은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통신이 끊겨도 GPS로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 자율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으로 목표물을 스스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과 드론 기술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게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수단은 레이저나 소형 미사일을 이용한 물리적 격추 시스템입니다. 레이저로 드론을 태워버리거나 소형 요격 미사일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고가의 방공 시스템이 이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데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쓴다면 방어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먼저 고갈됩니다. 이것이 드론전의 경제학적 역설입니다. 공격이 방어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세 번째 대응 수단은 기관총이나 샷건 같은 전통적인 화기입니다. 작은 드론을 총으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사수가 산탄총을 들고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드론에 대응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드론이 공격해 오는 순간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소총탄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정확히 맞추려면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놓인 병사가 동시에 여러 위협에 대응하면서 드론까지 정밀 사격으로 격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방어 수단들이 공통으로 갖는 한계는 하나로 요약됩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선의 모든 병사, 모든 차량, 모든 진지를 24시간 이 방어 수단들로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커버되지 않는 빈틈으로 드론이 날아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선의 모든 병사에게 추가적인 장비 없이 최소한의 훈련으로 지금 당장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쥐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나온 답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호로쇼크 HOROSHOK입니다. 호로쇼크이라는 이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완두콩이라는 뜻입니다. 작고 둥근 완두콩! 이 이름이 이 탄약의 작동 원리를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호로쇼크의 가장 중요한 설계 철학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 탄약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사는 이미 개인 화기, 탄약, 방탄복, 무전기, 식량, 물, 각종 장비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별도의 장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병사의 기동성과 전투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의 작동법을 별도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장비를 꺼내 작동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호로쇼크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병사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소총,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탄창, 지금까지 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 탄창 안에 들어있는 탄약의 종류뿐입니다. 일반 소총탄 대신 호로쇼크를 장전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호로쇼크는 어떻게 작동하기에 일반 소총을 드론 방어 무기로 변신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일반 소총탄의 한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반 소총탄은 단 하나의 금속 탄두가 총열을 통해 고속으로 날아갑니다. 이 탄두가 목표물을 맞추려면 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지상에 서 있거나 달리고 있는 인간 크기의 목표물을 맞추는 것도 훈련을 요하는 일인데 FPV 드론을 소총탄 하나로 맞추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FPV 드론의 본체 크기는 대략 30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성인 남성의 손으로 양손을 펼쳐도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체가 초당 수십 미터의 속도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접근해 옵니다.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궤적도 일직선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꺾이고 흔들립니다. 목표물인 병사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대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일반 소총탄 하나로 이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날아다니는 참새를 비비탄 한 발로 맞추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격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도 실전의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성공률을 높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호로쇼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한 발로 정확히 맞추려 하지 말고 한 발로 넓은 면적을 커버하자. 호로쇼크 탄약 안에는 일반 소총탄처럼 하나의 큰 탄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금속 구슬들, 이른바 펠리펠럿이 촘촘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탄약이 총열을 떠나 공중으로 날아가면 일정 거리 이후 탄피가 열리거나 분리되면서 안에 있던 수십 개의 작은 금속 구슬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탄약의 이름이 완두콩인 이유입니다. 탄약에서 쏟아져 나오는 작은 금속 구슬들이 마치 완두콩처럼 퍼지는 모양을 떠올리신다면 딱 맞습니다. 효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샷건, 즉 산탄총과 동일합니다. 사냥꾼들이 날아가는 오리나 꿩을 잡을 때 샷건을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목표물을 하나의 탄 안으로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작은 구슬들이 넓게 퍼져나가면 목표물이 그 산탄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므로 명중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호로쇼크는 이 샷건의 원리를 일반 소총탄 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소총탄창에 들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일반 소총에 아무런 개조 없이 그대로 장전해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총이 순식간에 드론 방어용 산탄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유효 사거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로쇼크의 유효 사거리는 사용하는 소총의 구경에 따라 다릅니다. NATO 표준 구경인 5.56 소총의 경우 약 50m, 구소련 규격인 5.45 소총의 경우 약 60m입니다. 고작 5060m.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 소총이 수백 미터 이상의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5060m라는 숫자는 처음 들으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60m라는 거리가 왜 오히려 핵심인지를 이해하면 이 탄약의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것인지 납득하게 됩니다. FPV 드론이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 조종사는 후방의 안전한 곳에서 드론을 조종해 목표물 근처까지 이동시킵니다. 수백 미터, 어떤 경우에는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 드론을 띄워 날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드론은 상공을 날고 있고 그 드론이 어디를 향해 오는지 목표물이 되는 병사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목표물 근처까지 접근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사는 드론을 목표물을 향해 정렬시키고 최고 속도로 돌진시킵니다. 이 마지막 돌진 단계,
드론이 이제 됐다는 판단 아래 목표물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 들어오는 그 최후의 수십 미터. 이것이 바로 전술적으로 킬존이라 불리는 구간입니다. 킬존은 공격하는 드론의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순간이지만 동시에 방어하는 병사의 입장에서는 드론의 궤적이 가장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직선으로 돌진하는 이 순간 드론의 이동 방향이 비교적 직선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호로쇼크의 유효 사거리 5060m는 정확히 이 킬존 구간을 커버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최종 돌진을 시작하는 순간 그 거리 안에서 소총을 들고 있는 병사가 호로쇼크를 발사하면 퍼져나가는 금속 구슬들이 드론의 비행 경로 전반을 커버하게 됩니다. 정확한 조준 없이도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의 방향을 향해 쏘기만 하면 구슬들이 넓게 퍼져나가며 드론을 맞힐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호로쇼크는 드론이 가장 위험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하도록 설계된 탄약입니다. 이제 호로쇼크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좀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드론 방어 체계는 계층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가장 높은 계층에는 레이더 기반 탐지 시스템과 제밍 장비, 요격 미사일 같은 고가의 하이테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장거리에서 드론을 탐지하고 원거리에서 무력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용이 높고 운영이 복잡하지만 한 번에 여러 드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 계층에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나 소형 요격 드론 같은 중간 수준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전문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시스템들이 아무리 잘 작동해도 전선의 모든 곳을 24시간 커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선은 길고 고가의 장비는 한정되어 있으며 드론은 언제 어디서나 날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가의 방어 시스템과 아무 방어 수단이 없는 개별 병사 사이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이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그 공백이 드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로쇼크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드론 방어 계층의 가장 마지막 선, 즉 드론이 모든 상위 계층의 방어를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개별 병사에게 돌진하는 그 순간을 막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호로쇼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호로쇼크가 갖는 핵심 강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소총의 상당수는 5.56 NATO 탄이나 5.45 구소련탄을 사용합니다. 호로쇼크는 이 두 가지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 있어 기존 소총에 아무런 개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 특별한 장비, 특별한 허가 없이 전선의 모든 병사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호로쇼크의 정확한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수 탄약의 제조원가, 구조상 일반 소총탄의 몇 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격 미사일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전자전 장비의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과 비교했을 때 극도로 저렴한 것입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비용이 드론 한 대를 만드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라면 공격과 방어의 경제적 균형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이것은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병사와 손에 들고 있는 소총으로 날아오는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병사의 전투 의지와 심리적 안정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전장에서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 올지 모르는 드론의 공격입니다. 호로쇼크는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개인 병사에게 쥐어주는 것이고 이는 부대 전체의 사기와 전투 지속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호로쇼크 탄약에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는지는 생산 목표량 하나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설정한 호로쇼크의 월 생산 목표량은 무려 40만 발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넣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소총탄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명의 적을 사살하는데 평균적으로 수천 발에서 수만 발의 총탄이 소비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월 40만 발은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로쇼크는 일반 소총탄처럼 무작위로 발사하는 탄이 아닙니다. 드론이 나타났을 때 그 방향으로 조준해서 발사하는 용도입니다. 드론이 접근할 때 수발에서 수십 발이면 충분합니다. 이 관점에서 월 40만 발은
전선 전역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산 목표 수치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실험이 아닙니다. 전선 전체 실제 주력 방어 수단으로 보급하겠다는 국가적 결정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선에 보급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호로쇼크의 실전 효과가 그만큼 입증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호로쇼크의 등장이 밀리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그에 대한 대응 수단의 개발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활과 화살이 나왔을 때 방패와 갑옷이 발전했고, 화약 무기가 나왔을 때 성벽의 설계가 바뀌었으며, 탱크가 나왔을 때 대전차 무기가 개발되었고, 폭격기가 나왔을 때 고사포와 전투기가 발전했습니다. FPV 드론의 등장은 이 오래된 사이클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호로쇼크는 그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항상 첨단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저렴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해법이 전장에서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판처파우스트 PANGERFAUST를 기억하십니까? 독일군이 연합군의 전차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일회용 대전차 로켓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값싸고 간단하고 훈련을 많이 받지 않은 병사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전장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첨단 기술력에 맞서 싸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무기 중 하나는 소련제 RPG-7 로켓입니다. 역시 단순하고 저렴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호로쇼크는 이 역사적 교훈의 현대적 재현입니다. 드론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20세기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전장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호로쇼크가 완벽한 해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탄약이 갖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사거리입니다. 5060m라는 유효 사거리는 킬존 커버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 거리가 실전에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FPV 드론이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접근하거나 더 멀리서 폭발물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공격한다면 호로쇼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드론 개발자들이 이 방어 수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전방위 방어의 어려움입니다. 드론은 어떤 방향에서도 날아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오는 드론을 호로쇼크로 맞추는 연습을 했다 해도 뒤나 위에서 갑자기 날아드는 드론에 즉각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중 방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360도 전 방향에 대한 경계를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인 병사 수준의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효과의 일관성입니다. 금속 구슬들이 퍼지는 방향과 패턴은 완전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운이 나쁘면 드론이 퍼지는 구슬들 사이의 빈틈을 뚫고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형 드론의 경우 구슬에 맞아도 프로펠러 하나만 파손되고 계속 비행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격추율이 100%라고 볼 수는 없으며 반복적인 발사와 복수의 병사가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로쇼크가 현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 대안이 없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훨씬 낫다는 것이 실전의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호로쇼크의 이야기는 더 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미래 전쟁에서 승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냉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걸프전 이후에는 첨단 정밀 유도 무기와 스텔스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긴다는 인식이 지배했습니다. F-22 랩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GPS 유도, 폭탄들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전쟁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으로 막대한 군비와 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대의 낡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규모와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3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격퇴하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방의 지원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이고 영리한 전술 혁신입니다. FPV 드론의 대량 운용, 그리고 호로쇼크와 같은 저비용 대응 수단의 개발, 이것들은 모두 비싸고 복잡한 것만이 좋은 무기다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례들입니다. 물량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호로쇼크는 단순한 탄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현대전에서 창의적 혁신이 첨단 기술을 보완하거나 때로는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앞으로 FPV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드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밍의 내성을 가진 드론, AI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적하는 드론, 군집을 이루어 한꺼번에 공격하는 드론 때 이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거나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발전에 맞춰 대응 수단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전자전 기술의 고도화, AI 기반 자동 요격 시스템, 드론을 포획하는 그물 발사 장비, 레이저 방어 시스템의 소형화와 저가화, 그리고 호로쇼크처럼 기존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들. 중요한 것은 이 경쟁에서 기술 혁신의 속도 못지않게 전장의 현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수년을 들여 개발한 복잡한 시스템보다 전선의 병사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능력, 그것이 현대전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적 긴장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영토에 대한 드론 침투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북한 드론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드론들이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군도 드론 방어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가의 첨단 장비만으로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선의 모든 병사, 모든 부대가 기본적인 드론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한 저비용 보편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호로쇼크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호로쇼크처럼 한국의 현실에 맞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소총과 탄약 규격에 맞는 유사한 개념의 탄약 개발이 시도되거나 시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전력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결정을 내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FPV 드론은 현대 지상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렴하고 정밀하고 어디든 날아올 수 있는 이 작은 기기 앞에서 비싼 전차도, 두꺼운 방어진지도, 개별 병사도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위협에 대해 기상천 외약의 단순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특수 제작된 탄약 하나를 일반 소총 탄창에 넣어 쏘면 그 소총이 드론 방어 무기로 변신한다는 것. 이것이 호로쇼크입니다. 완두콩이라는 이름처럼 작고 단단한 이 총알은 현대전의 거대한 도전에 맞서는 작지만 실용적인 답입니다. 유효 사거리 5060m. 드론이 가장 위험한 그 마지막 돌진의 순간을 커버하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산탄처럼 퍼지는 금속 구슬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마칩니다. 월 40만 발의 생산 목표가 이 탄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호로쇼크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래 전쟁에서 가장 강한 자는 가장 비싼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생각하고 가장 영리하게 적응하는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적응은 때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즉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생존 의지가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를 보는 것은
평화를 소망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밀리터리 딥다이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총알 하나에서 시작해서 미래 전쟁의 큰 그림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콘텐츠에 관심 있는 주변 분들께 영상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뉴스에서는 겉핥기로만 다루는 현대 전장의 이면과 무기와 기술 그리고 전략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